그날 나는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결혼 반지를 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판결문보다 더 싸늘하게 남은 것은 손가락에 남은 자국과 집 안가득 떠돌던 낯선 향기였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목과 나눴던 커플 팔찌, 그 향기를 처음 맡았던 날부터 어쩌면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두 가정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그 사건을 나는 이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 한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올해 50을 넘긴 남자다. 보험회사 지점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덕분에 사람들의 사정을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균열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다. 아내와 나는 서울 마포의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살았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고 밤마다 네온사인이 반사되어 방 안이 푸른빛으로 물들곤 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평범하고 안정된 부부라 불렀다. 나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나는 커피 머신을 켜고 신문을 펼쳤다. 아내는 나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국을 끓였고 식탁 위에는 콩나물국과 잡채,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놓였다. 그녀는 늘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늦지 않게 들어와요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했다. 그 평범한 인사가 얼마나 더섭던 것인지 지금은 뼈저리게 안다. 우리의 결혼은 잔잔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여름에는 강릉으로 드라이브를 갔다. 서로의 생일에는 작은 선물과 손편지로 마음을 전했고 싸움이 있어도 밤이 지나기 전에 화해했다. 나는 그 일상이 오래도록 지속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주 작은 징후들 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향기가 달라졌다. 예전엔 내가 사준 라벤더 향 비누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낯선 향수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늘었고 휴대전화는 자주 뒤집혀 있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의 눈빛이 내게 닿지 않을 때 나는 이유를 찾지 못한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모든 걸 부정하려 했다. 서로의 믿음은 여전하다고, 그저 피로가 만든 거리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건 시작이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은 조용히 번져나갔다. 지금부터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변명하지도 숨기지도 않은 채로 내가 어떤 의심을 품었고 어떻게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모두 말하려 한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서울의 봄밤은 여전히 차가웠고 회사 불빛이 끄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머릿속은 프로젝트 생각으로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 대신 낯선 향기가 스쳤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마친 뒤 물기를 털고 있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뜬 기운을 품고 있었다. 마치 오래 잠들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빛이 눈가에 맴돌았다. 나는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여행? 갑자기? 응, 대학 동창들이랑. 다들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다가 이번에 간신히 날짜 맞췄대. 2박 3일만 다녀올게. 그녀는 손끝을 모으며 조심스레 웃었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내가 결혼 후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의 포기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 일과 집안일에 묶여 스스로를 잃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번 여행은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좋은 생각이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기분도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요, 여보. 진짜 잠깐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단체 대화방을 보여주었다. 일정표, 숙소, 음식 사진이 빼곡했다.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여기 숙소 괜찮지? 다 같이 묵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력을 확인했다. 하필 그 주말엔 나도 본사 보고 준비로 출근해야 했다. 어쩐지 완벽하게 맞물린 일정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여행 준비로 바빴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새 원피스며 스카프를 사왔다. 화장대 위에는 처음 보는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금빛 글씨로 Here the apples 적혀 있었다. 낯선 향이 방 안에 번졌고 묘하게 익숙한 듯 불편한 냄새였다. 새로 산 거야? 내 물음에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친구가 추천해줬어. 여행 갈 때 쓰려고. 그때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그 향이 오래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여행 전날 밤 그녀는 가방을 정리했다. 옷과 화장품, 책 한 권, 그리고 그 향수를 챙겨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여보도 일 많다면서. 서로 바쁘니까 금방일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그 미소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든 빛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나는 그 모습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평범했던 아침이었다. 금요일 아침, 아내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이 오른 냄비를 열어보니 김치찌개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여행을 앞둔 날이라 그런지 그녀의 손놀림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밥을 떠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은 밥 제대로 챙겨 먹고 가야죠.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숟가락을 내 옆에 올려두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없이 국을 떠먹는 사이 묘하게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왔다.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느낌이 낯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그녀는 곧바로 화장대 앞으로 가서 메이크업을 시작했다. 출근할 때보다 훨씬 공을 들였고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차분한 남색 원피스에 얇은 목걸이 하나를 걸었을 뿐인데 10년은 젊어 보였다.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 향은 아직도 내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시 비행기야? 넥타이를 매며 묻자 아내가 거울을 보다가 대답했다. 김포에서 11시 비행기. 부산공항에서 친구들이랑 바로 만나기로 했어. 같이 공항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여보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지하철 타면 금방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다. 평소 같으면 나와 조금이라도 더 있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굳이 잡지 않았다. 내게도 회사 보고가 쌓여 있었고 괜한 예민함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눌렀다. 현관 앞에 서서 그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한 번 내 쪽을 돌아보았다. 화장이 짙어서가 아니라 눈빛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기대, 해방, 설렘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표정이었다. 잘 다녀와. 연락은 가끔이라도 하고. 응, 여보는 일 잘 보고 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바람 좀 쐬고 올게. 우리는 짧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에서 낯선 향수가 강하게 밀려왔다. 문이 닫히고 복도로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현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요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닫으며 시계를 한번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행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얼굴에는 바닷바람을 맞고 온 사람 특유의 들뜬 기운이 남아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잘 놀다 왔어?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묻고자 했다. 응, 너무 좋았어.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냥 잠깐 다른 사람처럼 살다 온 느낌? 아내는 여행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웃었다. 말 자체는 될 것 아닌데 그 표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물을 마시러 간 사이 가방 옆 주머니가 조금 열려 있었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낯선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다. 검은색 상자 위에 아내가 쓰던 향수 브랜드 로고가 금빛으로 찍혀 있었다. 이건 뭐야? 내가 상자를 집어들며 묻자 아내가 순간 움찔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 그거? 친구들이랑 기념으로 산 거야. 면세점에서 싸게 팔길래 같이 맞췄어. 상자 안에는 여행용으로 나온 작은 향수병이 들어있었다. 문제는 뚜껑 옆에 작게 새겨진 글씨였다. For us. 나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었다.
얼마 전 회사 동료가 부인과 맞췄다며 자랑하던 커플 향수 광고 문구였다. 이거 커플 향수 아니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아내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산 거라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산 거야. 다 같이 똑같은 걸로 샀어. 말은 그럴듯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다. 시선을 곧장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딴 데로 돌리는 것도 느껴졌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괜히 기분 좋게 다녀온 사람에게 의심을 들이대고 싶지 않았다. 그래, 뭐 잘 어울리네.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속으로는 낯선 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도 베개에서 그 향이 은근히 퍼져나왔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뒤척였다.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작은 향수병이 우리 결혼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나는 괜히 의심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예쁘네. 잘 어울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고맙다는 듯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전과 달랐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은 멀리 어디쯤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행은 어땠어? 화제를 바꾸려 하자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온천도 다녀왔어.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고 정말 좋았어. 익숙한 말투였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낯선 들뜸이 섞여 있었다. 사진은?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앨범을 열었다. 화면에는 바다와 음식 사진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그 손가락에 새 향수병이 들려있을 뿐 내가 본 그 푸어여스 향수는 보이지 않았다. 단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사진 속 다른 누구와도 닮아 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괜한 불신으로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는 여전히 출근을 했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달라졌다. 예전엔 6시만 돼도 현관문이 열리던 집이 이제는 7시, 8시가 되어야 불이 켜졌다. 이유를 물으면 팀 회식이 있었어. 같이 쇼핑했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 말은 늘 자연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매번 조금씩 다르게 들렸다. 목요일 밤 아내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술 냄새가 공기 사이를 파고들었다. 회식이었어? 응. 갑자기 잡혀서 연락도 못했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예전 같으면 내 옆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문이 닫혔다. 그 후 집안의 리듬이 서서히 흐트러졌다. 아침상은 점점 간소해졌다. 콩나물국 대신 식탁 위에는 토스트와 우유 한 잔이 올랐다. 저녁엔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고 설거지는 그대로 싱크대에 쌓였다. 빨래는 말라가다 잊힌 듯 방구석에 쌓였고 화분은 물이 말라 잎이 갈라졌다. 나는 회사 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 모든 변화를 애써 외면했다. 다들 이런 시기가 있겠지. 일시적인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어느 날 아침 비어있는 식탁을 마주한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무관심이 아니라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주말에도 그녀는 집에 있지 않았다. 대학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동료랑 쇼핑 가. 그렇게 말하며 나가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마다 나는 이유 없이 깊은 피로를 느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다. 다만 어딘가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식탁에 앉아 그녀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현관문이 열렸을 때 들려온 건 미안함이 아니라 들뜬 목소리였다. 여보, 오늘 진짜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엔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보다 다른 빛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그냥 피로 때문이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보았지만 머릿속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던 그 푸어여스 향수 세트, 그리고 그때의 미묘한 표정.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나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믿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주 늦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미팅이 길어졌어. 같이 술 한잔했어. 이유는 늘 같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오히려 진실 같지 않게 들렸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전에는 나도 알고 있던 번호였다. 그 순간 손끝이 굳었다. 내가 모르는 숫자, 내가 모르는 시간, 내가 모르는 사람. 그녀의 세계에 내가 더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다. SNS를 열어봤지만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 몇 장, 일상적인 문장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리된 듯한 피드. 너무 깔끔했다. 너무 의도적이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결심했다. 직접 묻는 건 불가능했다. 지금의 나는 이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이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검색창에 서울불륜 조사라고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업체가 떴다. 그중 하나, 에코리서치라는 디지털 조사 대행 업체가 눈에 들어왔다. 리뷰에는 정확하다, 증거를 확실히 잡아준다는 글이 많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네, 에코리서치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사무실 주소를 받아 적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찾아갔다. 서초의 회색 건물 7층, 문에는 법률보조 서비스 에코리서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인사를 했다. 이 대표라고 합니다. 말씀 편하게 하세요. 나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최근 들어 늦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 향수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여행 이후의 거리감. 그는 말없이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경우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관계가 시작된 뒤에야 이상함을 느끼죠.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억눌러왔던 불안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조사는 일주일, 비용은 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아내의 사진과 회사 정보를 건넸다. 확실한 결과로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 주는 유난히 길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며칠 후 중간 보고가 왔다.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목요일 오후 4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 씨,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의 전화는 짧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 내 모든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김 대표가 나를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부인께서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렸다. 내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가능성이 이제는 사진 속 현실이 되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밤거리에서 팔짱을 낀 채 걷는 뒷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텔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사진 속 아내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For Us 향수병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팔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상대 남성은 정진우 씨로 확인됐습니다. 부인과 대학 동기이며 현재 대기업 마케팅팀 소속입니다. 김 대표의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퍼졌다. 정진우, 그 이름이 내 기억 속을 세게 두드렸다. 아내가 예전에 한두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대학교 동기인데 그냥 친구야.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둘은 대학 시절 잠시 교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내가 아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복은 이제 다른 곳에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머릿속엔 그저 한 생각만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서류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를 사랑했던 기억이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를 미워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리웠다. 이게 배신의 잔혹함이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테이블 위엔 그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지영아, 잠깐 앉아.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낮았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영아,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순간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그러나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랑 있을 뿐인데 왜 그래? 정진우. 그 이름을 꺼내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소리 하나까지 들릴 만큼의 정적. 대학교 동창 말하는 거야? 그냥 아는 사이야. 그녀가 급히 대답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호텔 앞, 그녀와 정진우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 그녀의 손목엔 그 팔찌가 선명했다. 이것도 그냥 아는 사이야?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다. 아내의 눈이 커지며 손끝이 떨렸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거리의 불빛, 카페, 그리고 호텔 로비. 그녀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들이 늘어났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배신이란 건 외도의 행위가 아니라 같이 살아온 시간들을 한순간에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지영은 테이블 위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향해 매달렸다.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울음은 절약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몇 개월 동안 거짓말로 나를 속여온 사람에게 더 이상 동정은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2달 전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 그냥 커피 한 잔만 하자고 해서 그땐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녀의 말은 점점 흐려졌고 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보다 내 가슴 속의 침묵이 더 시끄러웠다. 내가 내 신뢰를 밟아버린 순간 끝난 거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은 사람처럼 움직였다. 지영은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다. 배신의 상처는 단순한 미안함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월요일 아침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수십 개의 로펌 중 하나 강남의 법무법인 해온. 후기가 좋았고 상담 예약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 나는 사무실을 찾았다. 박 변호사,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고 15년 넘게 가사소송을 맡아왔다는 베테랑이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차례로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단순히 이혼만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이 굳어졌다. 상간 소송을 함께 진행하죠. 불륜이 명확히 입증된 이상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가 짓밟힌 존엄의 최소한이었다.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이라면 소송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나는 다시 김 대표에게 연락했다. 이틀 후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정진우 씨,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이미 알고 있더군요. 뭐라고요? 커플 팔찌를 보고 추궁했답니다. 남편이 직접 인정했다고 해요. 지금 이혼 협의 중이라더군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상대방이 이미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면 소송은 수월해질 겁니다. 증인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일주일 후 나는 두 건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상간 소송. 법원은 곧바로 소장을 송달했다. 지영은 문을 열자마자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울었다. 밤늦게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이번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너머로 한 인간의 마지막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뒤 소문은 그녀의 직장에도 퍼졌다. 팀장 아내가 불륜으로 소송 중이래.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승소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게 무너진 자리 위에서 한 사람의 생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이 회사로 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 일부가 직장으로 전달되면서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라는 단어가 복도와 회의실 사이를 오르내렸다.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곧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작은 회사일수록 소문은 더 빨리 번졌다. 결국 회사는 이미지 훼손과 업무 태도 문제를 이유로 징계를 논의했고, 아내는 몇 번의 면담 끝에 해고 통고를 받았다. 퇴근 시간마다 드나들던 그 빌딩 앞을 이제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정진우의 회사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대기업은 더 냉정했다. 기혼자의 불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팀 안팎의 시선이 싸늘해졌고, 윗선에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해고는 아니었지만 그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사표를 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박 변호사는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몇 차례 왔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몇 푼으로 이 일을 덮고 싶지 않았다. 판결문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남기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진우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자신도 같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우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저 사람들 마음대로 두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에게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지영과 정진우도 각자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내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고, 정진우는 법정 바닥만 응시했다. 재판부는 에코리서치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다. 사진, 동영상, 카드 사용 내역, 동선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변명을 차단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한순간의 실수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두 번째 변론에서 정진우의 아내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손목에 채워진 커플 팔찌를 처음 보았을 때의 충격을 또렷하게 증언했다.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팔찌가 다른 여자 손목에도 채워져 있더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재판부는 그 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었다. 아내는 피구석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순간의 잘못이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방청객이 고개를 돌렸다. 몇 달 동안 이어진 관계가 한순간이라는 말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모르는 척하지 못했다. 정진우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미 두 가정이 무너진 뒤였고, 그의 사과는 빈 껍데기처럼 공중에 흩어질 뿐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자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영과 정진우의 삶은 재판이 끝난 뒤 완전히 무너졌다.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은 수입이 끊긴 채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특히 지영은 혼자 아파트 대출금까지 떠안게 되었다. 밤마다 집 안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았다. 정진우는 새로운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쉽게 주지 않았다. 업계에 이미 불륜으로 잘린 남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면접을 봐도 결과는 늘 같았다. 결국 그는 이전보다 훨씬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했다.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다. 지영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조차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한편 민수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긴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들도 점점 사라졌다. 박 변호사의 지휘 아래 소송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주변 동료와 친구들의 위로,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는 현실이 민수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드디어 판결일. 법정 안공기는 무겁고 차분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와 진술을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혼은 민수의 승소, 지영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 정진우에게는 상간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판결문을 받아든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다. 이미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몰락한 상황에서 거액의 위자료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를 실감한 듯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민수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다. 길가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다. 책상 위에 올려둔 결혼반지를 천천히 빼내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바라보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절망이 천천히 사라져가는 듯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동시에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그는 이삿짐을 싸서 아파트를 떠났다. 텅 빈 거실에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렸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